주택의 속성과 정책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 금융을 강의하게 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강의에서는 주택이 뭔지, 그리고 주택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택법인 거고요. 주택의 정의를 보시면 주택의 제2조, 제1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대의 구성원이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토지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택은 크게 우리가 아파트만 그리고 단독주택만 알고 있지만 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좀 더 세분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을 겁니다. 이 주택이 낮은 단독주택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주택들도 있고, 이런 주택들을 면적, 층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단독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들 알고 있는 연립주택, 그리고 빌라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그 정책적 시기에 따라서 많이 공급이 되었던 시절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앞에 생긴 모양처럼 그렇게 따르게서 생기는 구분들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형태는 주택법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 용도에 따른 구분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체계는 크게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그리고 그 밑에 시행 규칙에 이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은 또 건축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주택도 건축법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주택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주택을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용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을 보시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단독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많이 그 단독주택 유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독주택의 한 용도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의 용도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도 아까 나왔던 다중, 다가구주택 이 정도까지를 형태상, 용도상 단독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고 옆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태가 그리고 용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먼저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물론 가정어린이집이 단독주택에도 있을 수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주택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인가에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센터, 물론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의 형태에 들어가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똑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공동주택의 용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에 보시면 원룸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룸형 주택 또한 공동주택의 용도로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요즘에 많은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뿐만이 아니고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그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도 그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기숙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숙사들도 공동주택의 용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세분화해서 이제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는 용어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차이가 법적으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시원을 생각해 보시면 고시원이 다중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주택에는 학생, 직장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중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독립적인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즉 우리가 그러면 독립된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립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독립된 출입구도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취사시설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욕실도 있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독립된 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가 아닙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가지고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중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없는 그런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면적도 보시면 33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3층 이하인 것을 가지고 다중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지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고, 면적도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주택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게 다가구주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가면 많이들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다세대주택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다중주택도 3층 이하,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3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가구주택이 4층인데 그러면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4층짜리가 다가구주택이 될 수 있을지, 주변에 굉장히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바닥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올리고,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게 지층에서 조금 위로 띄워서 건축을 한다라는 얘기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쓰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2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4층인데도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332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보다 조금 넓기는 하지만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0세대가 넘어서 30세대가 살고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크게 우리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세대와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다가구 주택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층수도 3계층 이하가 아니고 이젠 4계층 이하로 조금 더 높은 주택을 연립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들을 하고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리가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20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20개의 그 구분 소유권으로 분류돼서 등기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처럼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기숙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교, 그리고 공장,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에도 기숙학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런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기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숙사는 주택의 분류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학생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복지주택도 포함을 해서 기숙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은 크게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주택을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주택들이 아니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또 꼭 이런 공공기관들이 짓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재정, 이런 것들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민간 건설사가 짓거나 개량을 하는 주택도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건 수도권에 해당되는 면적인 부분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그래서 조금은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넓게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과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진 주택 중에서 공공이 건설하거나 아니면 재정이나 기금을 받아서 짓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이런 국민주택이 아닌 그런 나머지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물리적 은신처, 그래서 쉘터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하우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주택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위협적인 조건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물리적인 기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의 장이다. 그래서 주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하우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우스라고 하는 집의 개념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념, 그리고 하우징이라고 하는 주거의 개념은 조금 소프트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의 단위인 우리의 가구, 하우스홀더가 사생활을 보장받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이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티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도 집이 그리고 주거가 가져야 되는 프라이버시의 그 문제점들 때문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더 중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기능 중에는 경제사회적 입지로서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는 입지적인 제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주택만은 입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웃, 직장, 그리고 어떤 다양한 그 지역이 주는 시설과의 관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그 가구들이 위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결국 주거는 집은 가격과 연동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어떤 자산으로서 재산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 자산, 어떤 쉘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투자의 수단으로서도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 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또 때로는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택을 자가로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계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경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투자가 유지될 수 있게끔 시장을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으로서의 프로퍼티의 기능들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재화는 이렇게 위치의 고정성부터 외부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차이로 인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위치의 고정성 그리고 비동질성 똑같은 주택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택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주택 가격의 차이가 다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 있고 비대체성, 원하는 주택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선호가 더
더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주택이 특징적인 건 생산의 장기성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공산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장들을 뭐 24시간 가동하더라도 바로바로 시장에 수급을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까지는 2년 반이나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공급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미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택은 그 수급 문제들이 항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깁니다. 최소 30년부터 50년까지 쓸 수 있고 내구성도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거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유통 경로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잘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매매주택이나 임차주택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런 거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격 규제라든가 거래 규제, 그리고 세제 정책 등에 따라서도 주택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성이라고 해서 외부 조건들에 따라서 주택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외부성들 때문에 주택을 공급을 못하게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또 좋은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외부성 때문에 우리의 주택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 기본적인 목표는 주택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거나 주택가격을 오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필요한 이유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 즉 집을 필요로 하고 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 양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고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시장은 내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와 그리고 서민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건축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서민 경제나 내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강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이 투자의 목적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투자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수요자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과도한 시장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또 어떨 때는 주택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주택에 대한 것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매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이런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주택 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안정적으로 사거나 팔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정책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여러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주거를 하기 위한 그 가계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전체 내소득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정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게, 그래서 가계 살림도 너무 어려워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비싼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가구들에게는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거 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비 지원,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여러의 자금들을 통해서 서민 주거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가정 생활들을, 그리고 가계 생활들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주택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택 정책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